네, 정치마 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보다 좀 자세히 오늘 두 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회견이었는데 73분 동안 질문은 20개 받았습니다. 우선 여야의 평가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소통이라고 그럴까, 그쪽 운영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있어 왔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잘 수용하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특히 그 언론과의 대화를 늘리고 네. 아주 심각히 그 부분을 생각하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주 참 동감을 하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불통 선언이었습니다. 국민의 말은 전혀 듣지 않겠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일방통행 선언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화자찬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지난 2년은 2년이 아니라 20년 같았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회견이었다 이렇게 후한 평가를 했고요. 야당에서는 고집불통 동문서답이었다 이렇게 박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두 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요? 여야도 그렇고 언론도 성향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갈리더라고요. 결국은 그 무당층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여전히 그 최해병 특검이라든가 또 여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지금 오픈 퀘스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정부 방향에 따라서 이거 자체가 여전히 그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도 대통령이 언론인을 대하면서 그 여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사과를 표했고 또 나름대로 이제 그 답변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그 진지하고 겸허한 태도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평가를 주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단지 네. 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오늘 발표된 갤럽 잠시 뒤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네.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네, 의원님은 그래서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점수로 환산한다면. 저는 점수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앞으로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그 언론의 평가도 있잖아요. 네. 결국은 지금 이 상태가 극한 어떤 반전을 지금 만들어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또 대통령이 어떤 그 입장을 표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이 기자회견을 명분으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굉장히 공세적으로 지금 추진할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이렇게 명분은 보여져요. 좀 줬다 이렇게 보세요. 네, 네. 예, 의원님은요? 저는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취임 2주년인데 두 번째 기자회견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라는 정도고요. 또 하나를 꼽자면 어찌됐건 KBS 신년 녹화 대담에서는 박절, 매정, 아쉽다면 아쉽고 뭐 이런 정도 표현이었다면 이제 사과라는 네. 표현이 들어간 것, 그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본적인 변화는 전혀 없었고 여전히 4월 16일 날 국무회의 석상에서 모두 반으로 했던 이야기들 있죠. 잘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홍보도 잘 안 됐고 그런 취지의 모두 발언이었고, 기자회견의 맥락도 결론적으로는 국민들이 가장 지금 관심 있게 봤던 특검법들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선언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총선 민심을 저부터 경청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은 완전히 그냥 언행은 불일치라고 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민심을 저버렸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회견의 주요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 아까도 언급하셨듯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하지만 특검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했고요. 이유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어떤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 이런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특검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설명이 잘 안 되죠. 특히 이제 그 명품백과 관련해서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건 정치 공세 아니냐라는 걸로 이어가서 좀 당황했죠. 모두가 황당했고요. 결국에는 앞에 사과의 의미마저도 가려버리는 그런 발언이었다, 답변이었다 생각하고요. 특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 나눴잖아요. 꼭 그대로 예상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검찰총장이 작년 12월에 고발된 이 대통령 부부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갑자기 5개월간 묵혀두다가 임기 4개월을 남겨놓고 5월 말까지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 이미 늦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기자회견을 앞두고 뭔가 변명거리 내지는 빌미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모두가 예견한 그대로 지금 답변을 주셨잖아요. 적어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말이라도 들어갔으면 조금 더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상했던 대로 수사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왜곡될 수 있다라는 취지, 엄정하게 잘할 걸로 기대한다. 그냥 정말 교과서적인 상투적인 그런 발언 외에 사과로 그냥 퉁쳐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되겠다 이렇게 다시 생각하는 것 같고요. 차제에 이부속실 설치 그리고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하겠다라는 얘기라도 어제 했다면 그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확인됐을 텐데 이것은 그냥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사과였구나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 정부에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 그래서 특검 요구는 역시 정치 공세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또 그 관련해가지고 관계자가 이제 그 국회에 나와서 사실은 혐의가 없기 때문에 소환할 이유도 없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검찰에서 이것을 그 사건 수사를 종결해가지고 결론을 내렸으면 오히려 그 결론에 대해서 자신 있게 결론을 내려주면 혐의가 없다 이렇게.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야당에서. 그리고 사실은 명품백도 그렇고 이 문제를 진작에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했으면 과연 이렇게까지 불거졌을까라는 아쉬움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민심을 무섭게 지금 통감하고 있고요. 민심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여사 문제라든지 또 최상병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적은 하더라고요. 사실은 답변하기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이제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지금 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차제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해서 국민들께 우려와 불편함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내가 하겠다. 보통 왜 이거는 적절한 비유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가 뭔가가 문제가 돼서 다른 타인으로부터 야단을 맞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어머니 입장에서 아는데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자기 아이에 대해서 더 엄중하게 꾸짖는 모습을 취해요. 그 이유는 그 아이가 사랑스럽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게 오히려 자기 아이를 보호하면서 다시 그 뭐라 그럴까 뭔가 교훈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비유는 적절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차원에서 요번에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재발 방지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했을 텐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특검하자는 거는 정치 공세다. 이 논리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이재명 대표나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이 당했던 거를 생각하면 얼만큼 탈탈 털었던 거를 생각하면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도 물론 뭐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저도 비판적인 입장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2년간 탈탈 털었고 나를 겨냥했던 것인데 나를 봐줬겠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는데 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렇게 아마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왜 특검을 가야 될 사안이냐 제대로 수사했는데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도들 보면은 당시 이제 검찰 내부에 뭐 수사했던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보도가 된 바에 따르면은 당시 검찰총장이어서 우리는 눈치 안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소환했는데 응하지 않아서 서면 조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치열하게 수사한 겁니까? 그래서 이게 탈탈 털어서 그야말로 제대로 봐주지 않고 수사했던 결과가 겨우 서면조사 한 번이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문할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 뭐 그 쩐주들도 다 뭐 무죄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 2번, 3번 소환 다 받고 조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소환 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서면조사 한 번 한 것이 과연 이게 제대로 수사한 거였다, 치열하게 한 거였다라고 주장을 하니 좀 기가 막힐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 정권 들어서도 검찰에서 의견서 낸 거에 23억 불법 이득 취한 그런 부분 의견서 낸 바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 문재인 정부 때 한 거 아니냐, 기소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검찰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지.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특검 갈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주장일 뿐이지 누가 봐도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수사 종결도 못하고 기소도 못하면서 어정쩡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세월만 보내고 있는 모습이 과연 제대로 수사했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 못 느낀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는 묻지 않을 수 없죠. 알겠습니다.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일단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들어보시죠.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가 있겠으며 그리고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이게 뭐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민간 사법기관에게 넘어가서 이런 진상규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뭐 어떤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또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책임이 약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특검의 취지를 우리가 보더라도 진행 중인 이런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고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가 납득이 안 되면 내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 이렇게 말을 이어갔는데 그러면 이게 여당에서 말하고 있는 조건부 수용과 같은 것인지 그리고 기존의 입장보다는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기존의 입장과는 달라지긴 했죠. 왜냐하면은 공수처 수사가 납득이 안 되면 특검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구하겠다라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또 그거를 현실적으로 따져보면은 이번에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야당이라든지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여론이 말입니다. 지금 예. 야당의 주장이나 뭐 야당이 뭘 하는지보다 중요한 게 여론의 어떤 추이거든요. 근데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오는 데다가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층에서도 이 특검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여론이에요. 예. 거의 50% 가깝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 문제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답변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소환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피의자들이 지금 소환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한을 정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언제까지 공수처 결과가 7월, 나오는 저는 걸 7월이라고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소환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 인력도 부족하다. 그 이전에는 이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오히려 신뢰하지 않은 쪽은 정부 아니었느냐 또 이런 반론을 야당에서 제기하는 만큼 시한이 필요한 게 아니었느냐 그랬는데 어쨌든 그 여당에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만약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특검을 하겠다 그랬는데 뭐 요새는 과거와 달리 언론 지형도 달라지고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당장 반박이 그러면 납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느냐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전히 여운이 남는 그런 기자회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상병 특검법은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하면 이후에 모든 책임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이게 파장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특히 이제 보수는 안보나 국방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보수는 굉장히 더 각별하게 잘할 거라고 믿는 바가 있잖아요, 국민들이. 근데 군 통수권자인데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실종자 수색하다가 이렇게 그 사망한 이 최상병 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특검법을 대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분노가 매우 컸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일련의 뭐 여러 상황들,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뭐 승진이나 뭐 대사 임명이나 공천 준다거나 이런 것들 유임시킨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더 황당했고 그런 것이 총선 민심에 굉장히 안 좋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그 두 가지 대목에 이제 그 주의 깊게 봤는데요. 네. 하나는 출국 금지된 거를 아셨냐 뭐 이런 대목이었어요. 예. 그거는 뭐 정말 검사처럼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뭐 미리 아는 것도 불법이고 뭐 알았으면 뭐 10년이고 뭐 이런 취지의 얘기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정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검사적 시각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그 적어도 대사를 임명하는 건데 법무부에서 대통령께 보고는 해야지 마땅한데 그것도 몰랐다고 하고 공수처 그 수사 통해서 알았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 답답한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기자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 질책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경로 부분에 대한 질문 아니었습니까? 근데 완전히 동문서답한 거죠. 이거 인사사고 나는 거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완전히 취지가 다른 질문의 답변이었다고 생각해서 그 해병대 같이 동료였던 제대한 그 2명의 동료들이 대통령께 편지를 공개적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다들 이걸 좀 무슨 나쁜 정치 악용하는 거라고 하는데 우리들도 정치 악용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부하들은 다 이렇게 처벌받고 이렇게 하는데 해병대 사령관은 아니죠. 사단장은 선처를 받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어제 대통령 답변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대통령이 정말 그 부분적으로 조건부 수용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덮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발됐다고 해서 공직에 임명을 못하면 뭐 누구를 임명 못한다라는 아니 세상에 피의자를 꼭 굳이 찾아서 공직에 임명을 해야 됩니까? 저는 대통령의 그 답변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답변이어서 그런 취지를 종합하면 조건부 수용 이거는 갖다 뭐 적용하기도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고 완곡하게 이건 나는 못 받겠다라는 것인데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면서 거부하고 어떤 것은 수사가 제대로 안 됐는데도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냥 완전히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전적으로 안 받겠다는 것이어서 예. 박찬대 원내대표 이야기는 어떻게든 지금 4명은 동의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나머지 설득해서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하니까 또 신임 추경호 원내대표였나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었나요? 민주당에서도 이탈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파장이 저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시원 비서관과 유재원 법무관이 통화를 직접 한 거를 아셨나? 이런 질문들이 좀 이어졌더라면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제 이후에 민주당은 오늘부터 이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의 그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을 밝힌 것 때문에 참여자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대목도 야당의 대통령이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죠. 이제 천막 농성을 하다가 만약에 제의 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아마 또 뭐 촛불 행동으로 나선다든지 지금 그러려고 민주당이 단계를 밟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수 지지층이 이번에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 정도 그 2년 만에 그 기자회견도 했고 또 사과도 했으니까 다행이라고 보는 측도 있지만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수 진영의 지지층들은 과거의 어떤 그 정치사의 그런 편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막상 그 트라우마 때문에 보수가 완전히 괴멸이 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 정권에 의해서 나라가 더 망가졌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든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뭔가 이렇게 그 이념으로도 그렇고 진영으로도 그렇고 한 날개로서 건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절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 절박한 생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어제 기자회견이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 것이고, 이 최해병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요번에 이제 그 거부거리 행사가 되면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이 어떤 행동을 불사할 것인지 저는 명약관화하게 지금 상상이 돼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어제 답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최해병 문제와 관련해 갖고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자면은 경로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외압이 있었고 그 후에 뭐 대사 임명해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어제 사실은 답변은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경로가 그 경로가 아니라 이 경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사단장을 그런 식으로 날리면 누가 사단장 하겠느냐라고 경로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민사 작전에 제대로 장비도 갖추지 못하고 젊은 장병을 동원시켜서 이렇게 희생시켰느냐고 본인이 경로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질문과 다른 답변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해석이 됩니다. 동문서답인지 아니면 그러니까는 그 해석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경로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경로했던 대목은 이 대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경로가 여기에도 있었고 저기에도 있었다라는 것인지 그걸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인들이 그러면 소위 꼬리 질문이라고 합니까? 팔로우업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 없이 그냥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을 애초에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해서 꼬리 질문이 안 나온 건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상당히 그 예리하게 질문하는 데는 예, 한계가 있었다. 상당히 그 펑퍼짐했다. 그렇게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언론에서 쓰는 표현인데 펑퍼짐했다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날카롭지 못했다라는 표현이시고요. 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사퇴 요구설에 대해서 오해라고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해소를 했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그 비대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또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전 위원장 관련해서는 이례적으로 이제 질문이 2개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진 질문에서는 언제든지 앞으로도 만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들으시면서 지금 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회복됐다 이런 느낌 받으셨어요? 아니요. 누가 들어도 저건 회복된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회복이 됐다면 예. 뭐 20년 지기인데 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가 아니고, 그거는 마치 저한테 어떻게 들렸냐면 오랜만에 만나거나 통화한 사람한테 언제 밥 한번 먹자 하면 그냥 한 10년 금방 훌쩍 가잖아요. 거의 그 느낌으로 저는 들려가지고 인사치레 같았다. 예, 예. 만약에 실제로 이제 이어서 마음이 있었다면 지난번에도 어떻게 그 오찬을 초청을 했습니까? 뭐 오해는 풀렸다고 합니다만은 그 오해의 당사자, 오해를 만든 당사자 아니었습니까? 이관섭 비서실장이 이제 퇴직하기 전이었으니까 그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비서실장이 윤재혁 원내대표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정말 그 어떤 마음이 남아 있다면 총선 끝나고 직통 전화할 수 있잖아요. 카톡도 그렇게 많이 했던 분들이 전화해서
고생 많았다고 하면서 얼굴 보자고 날 잡자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한참 세월이 지났고 그랬는데 뭐 아직 좀 몸 수스리는 것 같으니까 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 당신이 전화하든지 연락해 이제 그런 취지로 저희는 들리기 때문에 만약 이 관계가 그 과거처럼 그 회복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예.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쯤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바로 나와줘야죠. 그래야만 진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게 공을 넘긴 거고 뭐 이제 경력은 짧지만 정치인의 길을 가니까 잘해보세요. 뭐 이렇게 저는 들었기 때문에 관계 보고는 요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상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대에 출마할 것인가 이것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지 않습니까?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지금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저도 관계가 회복됐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대통령으로서는 최대한 대통령답게 답변한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요. 그 관계가 좋지도 않은데 좋다라고 이중 플레이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나름대로 그 정치인으로서 덕담으로. 길을 잘 걸어갈 거라는 덕담도 하지 않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지금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곱고 애틋하기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 대표와 대통령의 포지션을 생각할 때 한동훈 위원장이 왜 그 오찬에 초청했는데 결국은 건강상의 문제로 거부하고 또 본인은 어쨌든 그 당직자들과 이제 또 그 식사도 하면서 지금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 양쪽의 입장이 소원하다라는 걸 우리가 해석할 수는 있지만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당 대표에 대해서 전당대회 출마할 그런 의지가 있다면 본인도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아예 불거지는 양상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총선 민심의 핵심이다. 이게 지금 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어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현 상황 유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칠 부분들이 있으면 잘 들여다보겠다라고 한 그 부분을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부분에 더 힘주어 평가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22분 약 22분 가까이 그 집무실에서 했던 그 국민 보고 거기에 모든 게 담겨 있는데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잘하고 있는데 뭐 고칠 것은 고치고 뭐 유지할 것은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는 체감하시게 국민들을 못하게 한 부분 홍보가 잘 안 된 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의 표출이었지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겠습니까? 4월 16일 날 모두 발언인데 예. 5월 9일 날 그렇게까지 바뀔까요? 그 연장선상에서 있기 때문에 굳이 그 22분이 왜 필요했을까라고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 변화의 기조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약간의 톤 다운된 목소리와 네. 사과라는 표현이랄지 또 뭐 협치를 구하는 표현이랄지 이런 것들은 약간의 변화라면 변화예요. 그리고 이를테면 뭐 공산 전체주의 이런 표현 안 쓰고 뭐 카르텔 이런 걸로 뭐 야권과 국민을 자극하는 이런 표현은 사라졌지만 네.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특검에 대한 완곡한 뭐 표현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 총선 민심에서 가장 불타올랐던 부분이 이종섭 뭐 호주 대사 임명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좀 더 문제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이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정말 두 번째 기자회견이자 어쩌면 임기 동안의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것마저도 저버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아쉽죠. 그리고 예. 자주 열어야죠, 이런 기자회견을. 예. 어제 정치 현안 8명 질문하고 나서 외신 기자들 딱 들어가니까 맥이 딱 끊기는 느낌이고. 너무 길었죠. 예, 외교 현안, 외교 안보 관련해가지고 왜 외신 기자만 질문을 해야 됩니까? 우리 얼마나 할 거 많아요. 그러니까요. 대중관계, 대북관계도 있고 지금 네이버 라인 예. 이 관계도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그 위치를 취해야 되는가,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거였는데 외교안보라고 외신 기자 4명한테만 질문권을 준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 면에서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이 국회에서의 국면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럼 어제 전체적인 기자회견의 톤을 봤을 때 총선의 민심은 대통령이 잘 읽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민심이 무섭게 변했다라는 거는 지금 그 각인하고 있다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만약에 어제의 태도로 과거의 도어스태핑이라든지 또는 담화라든지 또는 특정 방송가의 대담을 어제의 태도로 했다면, 이게 누적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은 지금 훨씬 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그 순화된 환경에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왜 어떤 언론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진작 이렇게 안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통령으로서도 일련의 지금 학습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이 하려고 하는 그런 개혁,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뭐 교육이라든지 연금 노동, 그다음에 그 의대 정원 문제도 그렇고요. 또 사실은 뭐 안보 재정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그 방향에 대한 질문은 별로 없었어요. 단지 그 과정에서의 스타일, 방식, 태도, 그러면서 나온 것이 이제 가장 아픈 해병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3가지가 걸려 있거든요.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여전히 명품백이라든지 양평고속도로도 또는 있죠. 양평고속도로 문제. 그래서 사실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 특별감찰관 얘기를 한 게, 그 얘기를 어제 하셨으면 그 3가지 문제를 그냥 한 큐에 그렇게 그 민심이라는 게 사실은요, 어떤 사실 뭐 이거보다도 인식이거든요.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 것까지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향후에 예. 아무튼간에 오히려 도발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는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할 수 위안을 있다. 받아야 될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너무 소극적 위안인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민심을 잘 듣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신설했는데 검찰 출신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 유재은 관리관하고 통화했다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도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낙선한 지 한 달 된 이원모 비서관이 또 들어가요. 그분의 부인은 또 민간인 나토 수행해가지고 또 문제가 많았던 그런 거잖아요. 근데 1년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민심을 잘 들을 준비가 돼 있으신가. 어제 회견 내용도 그렇고 지금 인선 과정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너무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변한 거 맞아라는 반문을 저희가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국정 지지율에 국민들의 민심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에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기자회견도 열겠다 이러면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노력이 국정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 오늘 오전에 발표된 갤럽 조사를 보면요.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24%로 최저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2년 당시 국정 지지율 비교가 좀 눈에 띄던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47%, 박근혜 전 대통령이 33%, 비교해보면 상당히 지금이 낮은 수준이고 또 역대 가장 낮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28%와 비교해서도 지금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국민들은 별로 그렇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과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도 하고 또 기자회견도 해가지고 그 어쨌든 어려운 질문인데 나름대로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과거의 그런 어떤 어법에서 많이 이제 탈피해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그 대중 여론의 인식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당장 야당이 그걸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여론조사를 하는데 대통령의 지금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지지도는 그대로 이제 답보 상태인데,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은 2%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높은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어요. 근데 4년 전 총선에서는요,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그 지지도에도 엄청난 차이가 났는데 지금 한번 지지도 확인해 주시겠어요? 오히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30%대로 조금 높은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이 30%, 1%포인트씩 올라간 것으로 이제 오늘 갤럽 조사에서 나타났네요. 그러니까 이게 예. 얼마나 지금 역설적입니까? 국민의힘이 대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정당 지지도를 보면 그러면은 이건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은 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정말 세게 했구나라는 해석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아주 간명하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답을 그리고 간명하게 주시죠. 민주당도 지금 뭐 민의가 우리 민주당을 지지한다 그러는데 이거 지지도를 보면은 당신들 조심해 하고 지금 경고하는 목소리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그 전체적인 국정의 방향을 가지고 지금 민심이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이슈, 그다음에 인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자기 사람만 챙기고 있고 또 부인 문제와 관련해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 이게 제가 지금 아픈 얘기로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네. 팩트예요. 이게 팩트라고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나온 조사에는 어제 기자회견은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다음번 조사에는 이게 반영이 되면 지지율에는 변화가 있을까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과연 이를테면 양쪽 진영의 지지층을 제외하고 중도층이 봤을 때 이게 납득이 됐을까? 그러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주의 깊게 봤고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부분에 대해서 민심과 정반대의 어떤 그 답을 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다음 주 초에 뭐 리얼미터도 나오고 네. 다음 주 주말에 이제 갤럽 여론조사도 여전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뭐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는 의대 정원 문제의 갈등이 지금 좀처럼 뭔가 책임 있게 이 문제를 풀어가려는 자세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예. 것도 상당히 반영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답변에서도 한 번도 통일된 안을 준 적이 없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정부 차원에서 어떤 해법이 이거다라고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어제 대통령 답변에서도. 그래서 4월 1일 날 만우절날에 있었던 대국민 담화 51분에서도 왜 2,000명인가 이거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사실 법원에서 자료 내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자중질환이 있었지 않습니까? 회의 자료가 있다 없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혼란 난 모습, 난맥상을 보니까 과연 이 무능한 정권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되지라는 어떤 국민들의 마음이 담긴 것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이지 알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은 아마 다음 주 초에 또 보면 알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날짜까지이기 때문에 조금은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야 정치권 소식을 넘어가기에 앞서서 아까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하셨던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훨씬 앞서고 있지 않냐. 지금 정당 지지율이 총선에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민심의 평가를 박하게 받고 있는 거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 잘해서 총선 승리한 거 아니다라는 것과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보고요. 워낙 국정 운영에 대해서 실망하고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에 민심이 심판을 한 것이지 그래 민주당이 잘했으니까 우리가 표를 줄게 이건 아니었다라는 것을 민주당이 굉장히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그 22대 국회의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언제든지 민심은 또다시 등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라는 민심의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의 대구 3선에 추경호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102명이 투표를 해서 70표를 받았는데 당선 소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08명이 똘똘 뭉쳐야 되겠다. 그 어떤 미사 여부도 108명의 이 단일 대우가 흐트러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92석의 거대 여당은 바로 그 틈새를 계속 노리고 있을 거다. 여기에는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이 시점에 가장 적절한 인물이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 선출이 된 겁니까? 적절한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제가 그건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 영남에서 당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표와 또 영남 출신 비례대표가 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선이 된 데다가 출마하신 분들이 전부 관료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관료에서 정치권에 입문하신 분들이 어떤 일을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추진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완곡하게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굳이 나쁘게 얘기하려고 예, 예.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한 분이 압도적이죠. 70여 표면은. 그래서 당선이 됐는데 그 일성이 단일 대우잖아요. 예. 단일 대우가 참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단일 대우라는 표현을 특히 영남을 배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민주당도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원팀 단일 대우. 그런데 사실 정당을 제가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다원주의, 정당민주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거중 조정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뭐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아주 완전히 전쟁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상당히 긴장된 정국이 앞으로 되겠다. 더군다나 지금 수세에 몰려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다른 대안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새로 지금 당선된 원내대표로서 당장 특검법에 있어서 네. 재의결을 할 때 상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면 이건 본인에게도 또 당에게도 그리고 아마 대통령실에게도 굉장히 치명타가 될 것이다라는 스트레스가 있겠죠. 지금 당장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의 제1숙제는 최상검 특검법이 재의결될 때 이탈표를 막는 것일 텐데요. 일단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대당 카운터 파트너가 이제 원내대표가 선출이 된 건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최악을 피하고 차악을 선택했다라고 보여져요. 그전에 이철규 의원이었습니까? 그렇다고 말씀드릴게요. 주호영, 그다음에 윤재욱 의원이 전부 다 영남이니까 예. 우리가 이번에는 영남은 피해야 된다. 그럼 낙선자들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가야 된다라는 일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철규 의원 그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나선 3명의 후보들이 전부 이제 관료 출신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게 아닌가. 압도적인 표수죠. 그렇게 됐는데 어깨가 많이 무거울 것 같아요. 주경 원내대표가. 그리고 일성도 그 틈새를 계속 노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그 틈새가 뭐겠습니까? 21대에서 만약에 안 되면 22대에서 우리가 8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와야 된다. 그래서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의지의 야당은 표명이고 이쪽에서는 틈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아마 그 막중한 아마 부담과 책임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이제 말하자면 방탄 원내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그 어려운 시기에 맡았지만 또 영남 출신이어서 이게 과연 적절한가는 또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여전히 마음에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원구성 협상도 이게 만만치 않은 그런 예. 과정이어서 그것도 역시 아마 그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는 그런 자리에 아마 되신 거라서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제1번 숙제 그 최상면 특검 예. 재표결, 재의결 그건 예. 어떻게 될까요, 의원님? 이번에는 좀 21대에서 저희가 노력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찬성이라고 했던 안철수 의원조차도 퇴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왔다가 갔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다들 그 변할지는 알 수 없는 거라서 10몇 표, 15표에서 17표, 그 사이라고 하니까 사실 8표도 어찌 될까 22대에서 그런 염려가 있는데 이번 어렵다고. 21대는 좀 어렵지 않을까. 21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박찬대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다 가져가겠다 공언을 한 상황인데 원구성 협상은 어떻게 될까요? 어렵겠죠. 이제 보이콧하고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근데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이런 일을 했었잖아요, 한번. 그래서 다 가지고 독식을 하다가
표현은 못하지만 도루민주당이 토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신사협정처럼 소수당이 그 운영위라든지 또 법사위를 가져가게 되는데 굳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법적인 그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은 이미 이제 민주당 차지인데 이것까지도 독식하겠다라 그러는데 이렇게 그냥 떠올리면 원내대표가 마치 또 완장을 차고 뭔가 이렇게 아주 오만하게 지금 그 다수의 어떤 그 이런 걸 이제 소위 다수의 포갑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근데 민주주의라는 거는 타협 그리고 소수의 견해도 인정해 주면서 오히려 그렇게 해야 국민으로부터 당의 지지도가 올라갈 텐데 아니 그렇게 170여 석을 받고도 여전히 국민의힘보다 그 지지율이 떨어진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대통령만 그냥 두들기면 된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지금 당 운영을 하겠다라고 작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반론하시죠. 저는 법사위원장을 하겠다는 거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장까지 들고 나온 것은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포석을 깔기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면 운영위원장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거여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당황스러워요. 근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순리대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 그래서 21대 그 후반기에도 과거에 막 옥신각신 하다가 이를테면 상임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서 하는 그걸 또 보관이라고 내서 돌아가면서 하기도 했었는데 글쎄요, 22대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21대 전반기에 상임위 전체를 가져와서 했던 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았고 잘했던 이미 후반기에도 우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판단을 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과거처럼 돌아가서 서로 좀 협상하면서 했던 것이라서 저는 그런 전통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법사위원장이 조금 사실 좀 그 적절하지 못한 김도읍 위원장 체제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조금 가져올 필요는 있겠다. 전행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은 향후에 뭐 이 추경호, 박찬대 두 분의 이 협상력, 정치력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법사위 전행으로 치면 과거에 박모 그 당의 박모 의원을 내가 참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과거에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민주당에 꽤 계셨는데 지금은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양쪽이 다 원팀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마수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